미국 얘기하면은 저희가 아까 중국 얘기할 때 테슬라 얘기 잠깐 했었는데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1등이 테슬라, 2등이 아마존. 예. 테슬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뭐 산업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성장을 안 할 수 없고 뭐 앞으로도 발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좀 거품이 많이 끼긴 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를 얘기를 하려면 우리 애플로 좀 돌아갑시다. 애플. 자, 애플에 대해서 애플을 언제부터 쓰세요 혹시? 애플 쓰죠. 저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이구나. 아이폰. 저는 삼성으로 바꾸긴 했지만 애플을 저는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매니저 갔었을 때 애플을 쓰기 시작했어요. 애플에서 삼성전자로 바꿨던 이유는 애국심에서 바꾼 거지. 아 정말요? 삼성페이 때문에 바꾸신 거 아니에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바꿨었던 거지. 애플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못 바꿔요. 너무 아니 사실 딱히 편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못 바꾸겠어요. 왜 그러냐면 못 바꾸게 만들어놨어. 그 플랫폼이 돼버렸기 때문에. 애플을 쓰는 이유는 비용이 싸서가 아니고 이거는 비싸지만 애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보면은 사실 뭐 아이튠이든 뭐든 다 보면은 정말 애플은 싼 거 아니잖아요. 비싸. 근데도 계속 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플의 OP 마진,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프로핏, 영업 마진율이 뭐 당연히 20%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많이 가는 건 40%까지도 가고 뭐 이런 경우란 말이죠. 삼성전자가 아무리 잘해도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이 10%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대박인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ROE라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해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인포메이션을 갖고 또 뭔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테슬라를 견제하는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 애플이 테슬라를 견제한다. 애플이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든다. 뭐 이미 뛰어들고 있잖아요. 사실 테슬라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만이 아니죠. 그렇죠.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화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테슬라 차를 사고 나면 못 바꾸게 되는 거죠. 타보고 싶긴 한데 제가 한번 그냥 시승만 해봤거든요. 가서 타보는 거. 근데 저는 그 차가 신차가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저는 요거 다음 버전으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좀 더 예쁘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관련해서 이 테슬라는 이미 이 플랫폼적인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 업그레이드와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고 이 여력은 어떤 회사들보다 벌써 먼저 나갔기 때문에 한 7, 8년 정도 더 빠르다라고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 하드웨어 쪽이 말씀하신 대로 좀 모자라. 그래서 이제 이것만 빠르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전기차니까 쉽죠. 왜냐면 부품이 덜 많으니까.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 바꾸는 거는 사실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따라갈 거다라는 거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다들 얘기하는 게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어쨌든 애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 차이가 안 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애플이 스마트폰 마켓 쉐어에서 30% 정도 차지하는데 테슬라가 자동차 플랫폼이라고 하는 자동차 전체 마켓시의 30%를 가져갈 거다. 그게 뭐 전기차든 그냥 가솔린이든 상관없이 전체 자동차. 전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거냐면 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애플이 30%지만 애플이 스마트폰 관련된 영업이익의 몇 프로를 차지하냐?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마찬가지 테슬라가 마켓시어로는 30%를 차지하는데 모든 자동차 이익의 70%를 가져가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난리 나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될까? 될 수도 있겠지? 혹시나 이런 와중에 애플이 경쟁사로 들어와? 그럼 차라리 애플을 사지 다른 자동차 회사를 안 산다는 거지. 애플이 여기에 또 끼게 되는. 아니 애플이든 아니면 아마존이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성공하는. 그걸 자율주행을 성공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데이터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테슬라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각 차의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어서 어느 회사보다 데이터 수집량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래서 더 주가가 자율주행을 많이 할 수 있는 가고. 거죠. 근데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 얼마 전에 중국에 또 앨런 머스크가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올해 안에 5단계 막 된다고. 근데 5단계 되는 게 말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아니. 만약 진짜 해낸다. 너무 그건 약간 속칭 뻥카를 아니까. 근데 뭐 여태까지 뻥카 많았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오른 거라면은 어느 정도. 아니요, 그거를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진짜 그게 이번에 테슬라 데이부터 시작해서 시작 발표하면서 그거의 희망이라도 보여준다? 그럼 제가 볼 땐 바로 $2,000 가는데? 9월 22일에 배터리데이 있을 때 만약에 또 관련해서 정말 뭔가 데이터를 보여준다거나 유의미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거를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위성을 쏘아 올려서 땅에다 까는 게 아니라 위성을 통해서 5G의 구동력 그리고 결국 그 우리가 얘기한 자율주행을 해낼 수 있는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안에 5,000불 가지. 네,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아요. 모르죠.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고. 맞아. 근데 증명이 안 됐던 걸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있으니 그쵸. 그 기대치가 만들어지는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태까지 증명된 숫자만 갖고 계산했었을 때는 테슬라 주가가 한 $1,700 올랐으면 한 번쯤은 좀 쉬자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1,700 갔을 때 고객분들에게 팔아야 한다. 네, 그래서 대부분 1,730불에서 50불 사이에서 팔았고. 다시 그러면 지금 살 수 있는 거죠? 1,500불이니까 예, 다시 사야죠. 살만한 가격. 근데 사실 그 $1,000에서 1,500 온 것도 한 달도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친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하는 친구들이 테슬라를 900, 1000 이때는 그래도 좀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가 내심 지난번에 한번 3월달에 꺾였던 것처럼 한 번만 더 꺾여줘라. 뭐 하나 터져라. 뭐 아니면 뭐 앨런 머스크가 뭐 하나 실수 하나 해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꺾이고 그게 바로 1,500, 1,700 가버리니까 못 사는 거예요. 1,500도 비싸다라고 느끼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도 이 사람도 잘하는 CEO인 거지. 옛날에는 뭔가 말실수를 하고 뭘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많이 세련되었거든. 근데 테슬라가 근데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오늘 기사도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그쵸. 광고 관련해서 허위 과장 광고나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얘기하면서 막 깎아내리려는 세력들이 그쵸? 너무 많아요.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죠. 왜 더더욱이나 가솔린 차 쪽에서는 엄청나게 했었겠죠. 근데 그걸 다 밀어버린 게 지금 앨런 머스크니까 이번에도 공격 받겠죠. 네, 뭐 실패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테슬라 모르겠고, 네, 또 성공한다. 그럼 이제 완전히 이제 예. 응원해야 할까요? 응원해야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샀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현대차를 응원해야지. 그렇죠. 근데 현대차는 사실 근데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쪽을 더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신재생차, 다 전기차.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회장이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1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화려했던 이 시절이 자동차 화려했던 현대차 그룹이 화려했던 시절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9, 2010, 2011 요때예요. 이때 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마켓셔의 10% 이상을 가져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억하기로는 11%까지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해냈기 때문에 주가가 현대차가 25만 원 갔고 기아차가 거의 뭐 8만 원까지 가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잖아요, 가격이. 근데 또 다시 한번 지금 전기차 마켓셔가
4%가 안 되거든요. 우리 현대차가 현대차 그룹 자체가. 근데 그걸 11%까지 끌어올리겠다. 만약 그 성공해 놓으면 또 다시 우리가 봤던 그 고가의 주가를 보겠죠. 테슬라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보면 테슬라는 전기차로만 볼 게 아니고 이거는 자율주행. 자율주행 쪽으로 보고 자율주행 쪽으로 하면은 만약에 정말 복병으로 뭐 애플, 아마존, 뭐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치고 올라와서 만약에 이 판도가 달라지면은 알 수 없는 거고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5단계가 정말 유의미하게 뭔가 데이터로 확 보여지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때는 근데 지금 보세요. 재밌는 거는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길 수 있을까? 유럽은 너무 조용해요. 근데 정말 전기차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기차는 전기 자동차만 갖고가 아니라 IT 기반이 같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삼성전자 같이 두 분이 그렇게 만나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우리나라 삼성과 현대차가 만나서 그리고 삼성이 자동차 만들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진짜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발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이 없겠지만. 물론 뭐 제가 같은 학교 나왔잖아요. 일론 머스크. 유펜 맞아. 나보다 1살, 2살이 어리나? 학교에서 본 적 없어요? 저 말고 제 친구가 같이 수업 들었대요. 아 정말요? 독특하지만 우리나라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으니까 할 수 있죠. 사실 뭐 삼성그룹이야 뭐 현대차그룹이야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갔지. 뭐 거의 그렇잖아요. 일론 머스크 한 명은 뭐 우리나라 천재들이 뭐 못 이기겠습니까? 제발 그러길 바라면서. 약간 국뽕 영상. 갑자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싸요. 현대차, 기아차 그룹 이 전체 체인을 봤을 때 삼성전자도 싸잖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정말 잘 대응만 하면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저평가되었을 이유는 잘 대응 못한다. 못 쫓아간다. 4차 산업혁명에서 잘 못했다. 바이오 산업에서 뒤처졌다. 뭐 이랬는데 코로나19가 땅 터지면서 갑자기 가속도가 붙었어. 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좀 작정하고 시작하면 진짜 빨리 따라잡는구나. 우리나라의 저력을. 네. 테슬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승전 갑자기 애국자로 죄송합니다. 전변한 우리 본부장님.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 어느 쪽 보세요? 요즘에는? 요즘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 보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제조 강대국을 보고 있죠. 제조 강대국이라 하면 제조 어디나 당연히 이제 중국이 들어갔고 거기서 중국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빼고 우리나라, 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베트남. 이 세 나라만 봐도 충분하다. 신흥국은. 그리고 아메리카 쪽으로 가면 멕시코. 왜냐면 거기도 제조업이 미국 때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법 자리를 잘 잡고 있죠. 근데 원자재 강대국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시아로 따지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유럽 쪽으로 넘어갔었을 때는 당연히 러시아 이런 쪽은 좀 별로. 그리고 이 멕시코나 대만, 베트남, 그러니까 중국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 세 나라에 사실 신흥국 투자하면 다들 이제 펀드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관련한 시장에 대해서 모아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흥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25개 국가를 들여다보는데 25개 국가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고 거기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선진국, 신흥국 딱 잘라보면 8대 2예요. 선진국 8, 신흥국 2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을 2를 들어가 버렸으면 이미 다른 거 살 거 없잖아.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간다 하더라도 3 정도만 산다면 나머지 10 정도를 다른 신흥국 정도를 산다라는 거죠. 물론 점점 더 이제 미국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신흥국들이 막 올라오고 부상하면 그때는 이제 점점점 미국 비중 줄이고 신흥국을 쭉쭉 늘리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신뢰도 부족. 뭐 우리나라도 뭐 사실 신뢰도 부족 엄청 했죠. 뭐 대만이 그나마 좀 나은 정도.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 뭐 그러니까 멕시코도 예, 참 사실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결국 신흥국은 오랜 기간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근데 뭔가 이제 크게 변화가 있는 시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가 500, 1000, 500, 1000 이렇게 가다가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 레벨업 하잖아요. 요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가능성을 보이는 국가가 베트남이죠. 베트남은 사실 우리나라 분들도 뭐 일반적인 주식 투자, 펀드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도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장률 지금 경제 성장률 베트남 몇 퍼센트? 6%가 넘었고요, 항상.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1, 4분기가 3.8% 정도 됐나? 많이 줄어든. 그래도 어쨌든 뭐 다 마이너스니까. 베트남은 앞으로도 5년, 10년은 좀 발전해도 일반적인 우리나라 정도 수준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인구가 많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신흥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제조 기반이 얼마나 크냐 안 크냐예요. 근데 보통 어떤 나라든 간에 수출을 하잖아요. 신흥국들이. 수출을 하는데 원자재 강대국들은 원자재 수출만 하는 거고 그래서 브라질 엄청나게 수출하는 거고 뭐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베트남은 그 수출 구조가 틀리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떻게 다르죠? IT가 38% 수출에. 제조업 비중이 거의 60%가 넘죠. 그러니까 그만큼 포텐셜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원래 기본적으로 수출할 원자재가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그만큼 제조 강대국으로 컸으니까 그래서 레벨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싱가포르 모델은 좀 틀리죠. 훨씬 작은 나라고 제조업보다는 금융 쪽, 서비스 쪽을 했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그걸 할 수 있냐. 사회주의 국가라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제조 기반을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건 투자한 게 많기 때문에 망가뜨리지 못할 거고 뭐 심지어 삼성이 거기서 아예 그냥 학교를 차린대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을 시켜서 이제 본인들의 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또 서비스 업종의 발전과 연결이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여행을 많이 가는 국가가 베트남이잖아요. 왜? 싸고 서비스 좋고 그래서 또 입맛에 맞고 그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이 타이밍마다 좀 틀린데 여태까지는 베트남이 투자가 재미를 못 봤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신흥국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느 시기에 한 레벨업 할 때가 있을 텐데 그게 조만간 오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베트남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그렇고 지정을 엄청 많이 내고 그쪽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딱히 뭔가 큰 성과를 거뒀다라는 얘기나 베트남이 엄청 많이 뭐 지금 부흥하고 있다, 뭐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질 않아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 금융회사가 해외 나가서 성공했다는 케이스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조업들은 이미 LG, 뭐 삼성 등등의 회사들은 뭐 다 베트남에서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베트남이 왜 어려웠냐면 사회주의 국가였고 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동인데 계속 평가절하가 된 거예요. 계속.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에 한 3년을 놓고 보면 더 이상 평가절하가 안 돼요. 그만큼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정말 중요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계속 평가절하가 안 되고
아주 스테이블하고 오히려 절상이 되는 구조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한번 주가들이 튀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여태까지 계속 평가 절하가 되다가 이제는 평탄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평가 절상이 되기 시작하면 이때는 정말 트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은 충분히 지금쯤 관심을 가질 만한 쪽이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처럼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조 강대국이 되려고 하면 그쪽에 이 산업들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엔 재벌이 문어발이었잖아. 똑같아요. 다 갖고 있군요. 네. IT의 빈 그룹이 그냥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 그룹을 사면 너무 비싸. 그래서 이게 참 종목을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덱스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인덱스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뭐 ETF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펀드도 있고 미국에도 관련된 있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선호에 따라? 예.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 베트남 관련해서 한 증권사에서 기업을 쫙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사업 내용을 이렇게 한글이니까 읽으면서 보면 알겠는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미국 회사는 사실 이름을 많이 들어가고 검색하면 나오지만 이 회사가 과연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의 레벨의 회사인지 뭐 만약에 IT 회사면 우리나라 뭐 한 삼성전자 정도 되는 회사인가?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투자하는 게 너무 좀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골라 보면 그러니까 가장 대형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TF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BNM이라는 ETF가 베트남 유일한 인덱스 미국 상장되어 있는 ETF예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자, 그럼 그 종목의 리스트를 쭉 뽑아서 그 개별 종목들의 적정 가치를 제가 돌리는 잠정 가치 모델로 돌려보고 거기에서 가장 매력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고 그냥 투자를 하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 유 본장님의 그 투자 레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거를 근데 그렇겠죠? 신청하면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진짜 그렇죠. 우연히 네, 지금은 우연히 그렇죠. 사실 그냥 받고 너무 네. 잘 보고 있어가지고 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건 이제 제 블로그나 네.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수신 승인을 하는 그러니까 저 연말에 사이트 한번 있어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수신 승인을 하면 지금 우리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예, 앞으로는 언젠가는 제 고객들에게만 그쵸, 보내게 되겠죠. 닫겠죠. 문을 닫겠죠. 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수신 승인만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사실 각 시장별로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늘 애독하고 있는 투자 레터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저희 이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이 웹 상품 뭐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었던 모든 관련된 투자 중에서 어디에 가장 집중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미국. 그러니까 아까 이제 퍼센테이지 말씀하셨을 때 8대2 네. 많이 넘지 않아도 7대3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미국에 대한 비중을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아주 큰 그림으로 따지면 지금 이 상품 하나니까 근데 앞으로는 조금 상품을 변화시켜서 3개까지는 할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산 배분인데 그래도 조금 수익을 추구하고 있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게 공격적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게. 근데 아예 좀 훨씬 덜 공격적이고 안정적으로 뭐 1년에 한 6% 내지 8% 정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그러니까 뭐 종목으로 따지면 뭐 지금은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뭐 그게 여러 가지 종목이든 뭐 좀. 근데 뭐 그 수를 훨씬 더 줄여서 뭐 5개에서 10개만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아예 주식형만 한다든지. 뭐 아예 뭐 그냥 굉장히 소수 정예로 하는. 근데 그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 정도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주 안정적이게 원하시는 정도 그렇게 해서 할 건데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려고 지금 무지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까 수익률이 그게 기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으로 얼마나 내신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게 9월 1일. 네, 작년 9월 1일. 그리고 9월 1일 날 최대한 빨리 해서 랩 상품을 런칭을 했고, 그래서 9월 20 며칠부터 시작. 그래서 첫 고객이 가입한 게 9월 26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개월이 안 됐죠. 예, 10개월 정도 됐죠. 이제 거의 오늘이 16일이니까 예, 26일 되면 10개월이 되는데 어제까지 수익률이 24% 정도. 그럼 이거는 한번 최소 가입 금액으로 가입하면은 추가 납입도 할 수 있고 그쵸. 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또 뭐 판매할 수도 있고 1,000만 원만 지켜놓으면. 사실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우리가 신경 써서 투자하면은 물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해서 좋지만 그냥 다 신경 쓰기 싫고 그냥 우리 유동 본부장님도 말씀하시는 거 너무 공감된다. 나는 사는데 바빠서 맡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요즘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금융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그쵸. 안타깝게도 자꾸 사건 사고들이 좀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한 거는 제 이름을 달았어요. 이름을 달고 이름을 달아야지 신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맛있는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전골집 하나 가더라도 뭐뭐 할매. 그러니까 너무 비유했나요?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 이름을 달아야지 어쨌든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안정적으로든 어쨌든 수익을 제대로 창출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한다. 그래서 신뢰도가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워낙 상품들이 이름을 안 달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약간 직장인으로서 그냥 회사에서 하는 상품 운용하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랩 상품을 운용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제가 또 URL을 남겨드릴게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유한타증권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거든요. PM도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아니 왜 그래? 안 모르게 왜 그러세요? 왜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냥 광고 안 될 건데. 상관없어요. 저희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상품 그 전부터 궁금했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 관련해서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지 아닌지 최종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우리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해외 주식할 때 꼭 이거는 하세요. 혹은 뭐 이런 점을 꼭 생각하시면서 해외 주식 투자하십시오. 이런 말씀 혹시 드릴 말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해외 주식을 꼭 하셔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막 테슬라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전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 주식을 보고 있으면 그 큰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항상 해외 주식은 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다양하게 투자를 해야지. 결국은 안정적으로 요즘 금리가 뭐 1%대 초반, 우리나라가 미국은 더 낮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거의 금리 제로,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 한 7, 8%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중요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선진국, 신흥국 이 얘기하면서 8대2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신흥국 투자를 할 때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환율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환율. 자, 내가 환 걱정을 하면서 해외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선진국 미국 시장 투자할 때도 다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많이 깨질 거는 걱정 안 해요. 근데 브라질 이런데 정말 환율 가지고 수익이 난 거 다 깨지거든요. 그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헤징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코스트가 들어간다. 그런 국가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고 정말 절상 구조로 들어간다. 이런 데는 해야죠. 아까 얘기했었던 베트남. 그렇죠, 베트남. 그 전이 중국이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환율을 생각하신다면 선진국 위주로 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위주로 하는 게 사실은 맞다. 변동성이 있어도 사실 그
지키는 레인지가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금이죠. 세금. 네. 주식 양도세라는 게 다 있으니까 해외 주식은 당연히 22%의 세금이 있습니다. 뭐 더 좋은 거는 그래도 뭐 랩 상품이든 주식이든 종합과세는 안 들어가니까 돈 많으신 분들이 40 몇 프로, 50% 이렇게 세금 안 내도 되니까. 그러면서도 종합과세에는 포함이 되지 않네. 그래서 하시는 게 좋다. 돈이 많으신 분일수록 하시는 해외 게 좋다. 주식을 더 많이 하죠.